칭기스칸은 분열된 유목민을 몽골 제국으로 통합한 다음 정복 전쟁에 나섭니다. 그 전에 몽골 초원이 워낙 혼란했고 분열돼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많이 죽었고 가축도 부족해지고 먹을 것도 부족해지고 많이 부족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목 국가는 정복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칭기스칸은 몽골 군대를 이끌고 이웃 나라로 향했죠. 그래서 칭기스칸의 군대가 가장 먼저 목표로 삼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금나라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금나라를 가기 전에 먼저 들린 곳이 있습니다. 딴 데로 갔어요? 왜냐하면 금나라와 연합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또 있었어요. 지금은 요만큼이 몽골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먼저 가야 되는데 이 금나라와 손을 잡을 위험이 있는 서하. 탕구트, 서하. 그리고 탕구트에는 특히 실크로드라고 들어보셨죠? 예. 네, 실크로드의 길목이었기 때문에 재화가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해서 이제 금나라와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탕구트는 칭기스칸에게 항복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이길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낙타, 비단, 곡식 많은 공부를 바치고 탕구트의 왕의 딸을 칭기스칸과 혼인시키기로 약속을 합니다. 서하, 서요까지 점령한 칭기스칸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금나라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금나라를 정복하는 순간 아시아에서 이 지역에서 탑에 오르는 거죠. 이제는 근데 복수가 아니네요. 예, 이제는 복수를 넘어서서 동아시아에서 패자가 되는 것이 꿈이 커진 거죠. 이제 욕심이 생겼어요. 예, 맞습니다. 9만에서 한 12만 정도의 정예병을 탱크 9만 대, 10만 대, 12만 대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속도로 두두두두거리면서 초원이 땅이 울리면서 오면은 쓰러집니다. 그냥 말로만 가도 다 쓸리겠는데요? 말로만 밟아도? 그런데 이제 이 금나라는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식수와 식량을 공급받으면서 버티기 전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칭기스칸이 새로운 전술을 씁니다. 이것도 알 것 같아. 옛날 배운 것 같은데 이거? 이거를요? 아니에요? 그지? 얘기해 그거 아니야? 보세요. 투척기 같은 거. 투석기? 아 투석기. 아닙니다. 그때 어떤 전술을 썼느냐면은 밖에서 진을 치고 있으면서 금나라 측에다가 이상한 제의를 합니다. 제비 10,000마리를 잡아서 보내주고 고양이 1,000마리를 잡아달라. 그러면 우리 포위 풀고 물러나겠다. 아 이거 뭐? 심리전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금나라 지휘관은 제대로 이상하네.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포로를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근데 이 포로가 이미 예정된 포로였던 거예요. 잡히기로 돼 있던 포로예요. 그래서 포로가 가서 우리 몽골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으려고 한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금나라에서는 그래? 와 잡아서 보내줬어요. 제비와 고양이로 뭘 하려고 그랬지?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칭기스칸은 적에게서 받은 고양이와 제비로 금나라의 성벽을 무너뜨렸다. 그가 금나라를 무너뜨린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 꼬리에 불 같은 걸 붙여가지고 보내요. 예, 정답입니다. 아. 헝겊을 묶어서 불을 붙여서 고양이와 제비를 놔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고양이와 제비가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자기 집으로 날라 들어가고 귀소 성벽을 넘어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나라 성 안에 있는 불바다가 되겠구나. 불바다가 되는 거죠.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대? 그러니까 그 동물의 습성을 이용했네요. 귀소 근데 본능을. 가는 동안 안 타고 그냥 계속 예, 유지가 그 정도로 이제 기름을 바르거나 해서 오랫동안 불이 붙어 있을 수 있게 이게 이제 뭐 역사 기록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몽골 초원과 주변을 지나서 더 큰 세상으로 말발굽을 돌리게 됩니다. 자, 이제 칭기스칸이 금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주변 국가의 정보들도 계속 소홀히 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했어요.
금나라가 문화적, 경제적으로 강대국이었다면은 군사적으로 몽골과 비슷하게 성장하는 또 한 나라가 이 우즈베키스탄에 탄생을 한 거예요. 바로 호레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호레즘. 호래죠? 혹시 여러분들 수학에서 알고리즘, 예. 네. 그게 바로 알콰리즘이 이렇게 돼요. 콰리즘 사람이 만든 수학이에요. 그게 영어로 들어가서 알고리즘이 되고 이런 수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까지 발달한 나라가 바로 호리즘입니다. 그럼 저 호레즘을 정복하면 이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발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칭기스칸은 이제 정복뿐만 아니라 실크로드 교역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칭기스칸은 교역하자라면서 사신단을 보냅니다. 호레즘 군주에게 내 이야기를 전해라. 나는 호레즘과 싸움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전리품을 양도해줄 준비도 되어 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까지도 또는 상인들에게도 호레즘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 평화롭게 교역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주고받자라고 보냈죠. 와. 그런데 사실 그건 표면적입니다. 아, 실제로는 숨은 뜻이 있었죠. 호레즘 왕국의 군사력이 강력하다는 정보를 입수한 칭기스칸이 싸움을 피하고 사신단을 통해 교역 정보만 가져가려던 속셈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호레즘의 무하마드 샤 왕도 칭기스칸의 그 속뜻을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사절단을 몰살을 시킵니다. 와. 사절단을 몰살을 시킵니다. 와. 가지고 온 선물을 다 몰수를 해버려요. 한번 해보자 이거죠. 네, 그렇죠. 왜냐면 여기도 군사 대국인데 네. 몽골의 사신을 죽인 것은 사실은 전쟁 선포예요. 그러니까는 몽골에서 다시 한번 네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하면은 내가 군대를 일으키지 않을게. 그런데 그 사신단을 또 죽입니다. 예. 예. 결국 이제 끝까지 가보자는 거죠. 이젠 가야죠. 복수. 드디어 호레즘으로 1218년에 출발합니다. 1218년이면 거의 이제 50대 아닌가요? 60 가까이 된 거죠. 네. 그러면 몽골인들로서는 나이가 너무 이제 많죠.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기스칸은 어쨌든 전쟁에 현역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때 어떤 전술을 썼느냐면은 버티기 전술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몽골 군대가 금나라 투석기에 돌 수십 발, 수백 발, 수천 발을 동시에 달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선전, 홍보, 심리전을 이용을 해서 누구라도 항복을 하면은 그의 처자식과 집안 사람들을 살려줄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처자식은 물론 모든 친족을 다 몰살시킬 것이다. 공포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싸울 의지가 없게끔 만드는 거죠. 호레즘의 많은 지역들은 칭기스칸에게 자발적으로 복속하는 곳도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항복한 지역은 약속대로 목숨을 살려주지만 반대로 항복하지 않은 도시에서는 초토화시켜버려요. 특히 니샤푸르 지역에서는 칭기스칸의 사위가 먼저 공격에 나섰거든요. 그런데 도시의 외곽에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칭기스칸의 아들 톨루이가 도시를 급습해서 함락시키고 그 도시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학살해버립니다. 모두 불태우고 시민들은 물론이고 개와 고양이까지 모조리 죽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슬람 측의 역사 기록에는 100만 명 단위로 죽였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은 호레즘에 보낸 자신의 사신들을 처형했던 인물 이날축에게도 아주 호된 복수를 합니다. 바로 눈과 귀에 뜨겁게 녹인 은을 부어 죽이는 벌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었던 칭기스칸의 사신을 공격했다는 이유 때문에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이죠. 와, 너무 무섭다. 그리고 칭기스칸이 쳐들어갔을 때 호레즘의 왕이었던 술탄 무하마드 샤는 칭기스칸과 몽골군의 기세에 눌려 이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칭기스칸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무하마드 샤를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결국 칭기스칸의 부하 장군들이
무하마드 샤를 잡기 위해 3,000km 이상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몽골군을 피해 도망갔지만 무하마드 샤는 카스피의 작은 섬에서 결국 굶주림에 폐렴까지 걸려서 죽게 됩니다. 몽골군은 호레즘의 왕을 추격하면서 조지아를 비롯해 러시아 남쪽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몽골군이 러시아 군대와 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 연합군은 5만에서 8만이었지만 당시 몽골 군대는 2만 명이 채 안 되는 그런 군대가 온 상황이었죠. 이 전투가 바로 몽골군과 유럽군의 첫 번째 결투, 칼카강의 전투입니다. 호리즘의 왕인 무하마드 샤를 잡기 위해 몽골군은 남러시아 초원 정찰을 나서게 됩니다. 단순히 정찰과 현지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러 간 것이었죠. 그런데 몽골군의 출현에 러시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혹시 자신들을 공격하는 건 아닐까라고 오해를 하고 연합군을 모아서 칼카강 부근에서 먼저 몽골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몽골군은 이미 전쟁에 특화돼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적은 숫자의 군대이긴 하지만은 러시아 연합군을 가뿐하게 무찔러 버립니다. 이때 몽골군의 승리로 인해서 유럽 대륙 전역에 칭기스칸의 몽골군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고 최강의 군대인 몽골군에 대한 두려움이 유럽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몽골군이 패배를 모르는 전쟁에는 귀신, 귀재라고 할 수 있는 칭기스칸의 병법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목민의 독창적인 병법이에요. 이 몽골 군대는 오랜 시간 동안 말에서 생활을 해왔죠. 어릴 때부터. 그리고 활을 앞으로만 쏘는 게 아니라 달리면서 뒤로도 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뒤로도.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진짜 뒤로 쏘네요. 와. 너무 신기하다. 대단하십니다. 와. 말이 없으면 삶이 아니었죠. 초원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자가 발명이 돼요. 등자가 있으면은 두 손을 놓고도 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동력이죠. 우리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보급부대가 생각이 나죠. 식량 보급부대, 뭐 당연히 다친 사람들 또 의료부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몽골에서는 보급부대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필요가 없다고요? 예, 자기 말 안장에 또는 말 안장 옆에 주머니에 육포 또는 안장 밑에 고기를 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말 등의 온기로 고기가 익어요. 살짝. 그리고 또 몽골군들은 내가 타는 말 이외에도 예비말을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한 서너 마리에서 대여섯 마리까지. 말이 그만큼 많나 봐요. 예. 그래서 몽골인들은 단기 승부를 보지 않고 계속 치고 빠집니다. 그리고 말이 지친 기색이 보이면 바로 말에서 내리고 다른 말을 타면 되는 것이고, 그럼 저쪽 말이 달려오다가 지쳐요. 그냥 그때 다시 역습하는 거죠. 말 탄 몽골인 한 명이 예비마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의 움직이는 군대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강력한 법입니다. 군사들이 유대감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 싸울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든 것이죠. 전쟁에서 누군가가 죽거나 또는 포로가 됐는데 구해오지 않고 나만 살아오게 되면은 너는 사형이야.
그 법이 담긴 내용을 자, 규현 씨가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전투 중 한 명이 도망가면 부대원 10명을, 10명이 도망가면 부대원 100명을 처형한다. 전투를 할 때 999명이 모두 쓰러지고 한 사람만 살아왔을 경우 설사 그 자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는 전우들과 같이 남아있지 못했기 때문에 처형된다. 와, 되게 혹독하다 이거. 와, 무섭다. 계속 그렇게 결속력을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다른 땅에서 죽어도 언젠가는 내 가족 옆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치,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뭐랄까 더 파이팅 있게 싸울 것 같아. 네. 칭기스칸은 적군일지라도 신뢰를 지킨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아군일지라도 배신한 사람은 징벌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들을 지휘관과 군사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지휘관들조차 병사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몽골 군대는 완전히 열린 그러한 사회, 열린 군대가 된 거죠. 이렇게 강력한 군대로 서방 국가들을 정벌하고 돌아온 칭기스칸에게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지난번에 항복했던 이 탕구트가 호레즘 정복 전쟁에 군사를 안 보냈어요. 아까 항복했잖아요. 네. 그러면 군사를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칭기스칸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갔다 와서 보자. 그래서 결국 26년에 탕구트 원정을 떠납니다. 또 가요. 1년 쉬고 바로. 이거 가만히 냅뒀더니 안 되겠네 그럼요. 하면서 그런데 바로 이 탕구트의 반란을 진압하던 칭기스칸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바로 이 칭기스칸이 서하 반란을 진압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칩니다. 말에서 떨어져서 다치면서 그다음에 고열에 시달리고 결국은 자신의 죽음을 이제 직감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칭기스칸의 나이가 이미 60살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칭기스칸은 이제 후계자를 지목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자,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네. 칭기스칸이 죽기 전에 자기 옆을 지키던 아들들, 후계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정답. 예, 규현 씨. 내가 죽으면 이제 주변에 이제 나에게 내 위세에 굴복하던 이 다른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 형을 규현 씨가 정답입니다. 규현 씨가 정답입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예, 맞습니다. 야, 누가 몰라서 안 맞춰? 왜냐면 그게 바로 맞추면 어떡하냐. 너. 난 아닌 줄 칭기스칸은 알았지. 내 죽음을 비밀로 하라. 칭기스칸이 남긴 유언대로 칭기스칸의 죽음과 그다음에 그가 묻힌 장소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요. 와. 왜 칭기스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정말 칭기스칸의 무덤을 표식을 안 한 이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무덤을 누군가가 파헤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기스칸은 그 당시부터 어쨌든 적이 신적인 많았으니까. 그러한 존재였고 몽골인들에게는 보호해야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칭기스칸의 시신을 묻을 때에도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무덤을 건설했던 인부들마저도 1000명 정도를 다 죽여버립니다. 어이구.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칭기스칸 가문의 고향이었던 hen티 산맥, 부르칸산 근처 어디일 거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찾고 있지 못합니다. 아, 시신을 아직도 못 찾았다고요? 예. 이 몽골 사람들은 또 그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칭기스칸이 이제 그 시신을 땅에 묻은 다음에 그 위에 흙을 엄청 넓게 뿌린 다음에 수만 마리의 말들을 밟게 했어요. 또 거기도 밟았네. 네. 밟아요. 네, 역시 밟았어요. 네. 이렇게 말들이 달리게 한 다음에 그 위에 나무까지 심어버리니까 나무를 심었어요? 네, 아예 그 땅 위에다 나무를 심어버린 거죠. 진짜 그냥 자연으로 또 돌아가셨네. 칭기스칸이 죽고 칭기스칸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세 번째 우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군주가 됩니다. 그리고 1236년 우구데이 칸은 61세의 수부타이에게 또 다른 정복 전쟁을 명했습니다. 이번엔 어디였을까요? 남성? 남송? 러시아? 네.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60에 가기엔 너무 멀지 유럽. 않아요? 더 나가면 유럽입니다. 나이가 그래서 우구데이 칸은 자신의 조카인 바투라고 하는 사람을 수장으로 삼습니다. 바투는 근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휘관은 수부타이가 맡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부타이의 군대가 1237년 겨울이 되면 볼가강을 건너서 지금의 러시아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럽 정복의 첫 목적지 러시아에 도착한 수부타이는 무서운 기세로 러시아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부타이의 군대가 러시아인들의 기세를 우선 바짝 꺾어 놓는 거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기선제압.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그럼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진짜 악마의 부대네. 진짜 그냥 다 쓸어버리네. 대충 어떤 그림인 것처럼 보이시나요? 불질러 버리는데요? 그렇죠. 몽골 군들밖에 안 그죠? 보이는데. 다 사람 얼굴 이고 불 지르고 뭐 이런 것만 보이고 있죠. 요게 이제 몽골 군대가 리아잔이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침공할 때에 러시아인들을 막 칼로 내치고 그다음에 불 지르고 이러면서 위협을 하는 그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몽골군이 파죽지세로 리아잔에 들어가서 러시아인들의 저항 의지를 꺾어 놓은 셈이죠. 이렇게 수부타이는 뭐 리아잔, 콜롬나, 로스토프, 야로슬라프 러시아에 있는 곳곳의 도시들의 주민들을 몰살시키는 바람에 1238년이 되면 러시아 북부의 대다수 지역이 다 잿더미로 변해버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 수부타이는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다 몰살을 하나? 왜냐하면 수부타이가 이끄는 몽골 군대가 많으면 약 20만 명까지 보니까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유럽인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만든다고 하면 20만 명으로도 좀 상대하기가 벅차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부타이는 뭔가 학살을 통해서 아예 뭐 뒤에 후환을 아예 없애버린다거나 꼬리를 뽑아. 아니면 반항의 싹 자체가 나오는 거를 잘라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좀 몰살로 일관한 수부타이의 계략이 몽골의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게 된 셈이 됐죠. 내가 선생님 목적을 모르겠어요. 저는. 싸우는 목적을. 유목민이 왜 이렇게 영토 확장을 신경 쓰는?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데 사실 칭기스칸 때까지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어쨌든 약탈, 뭐 물자를 갖고 와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주 목적인데 칭기스칸이 죽고 나서부터는 몽골 제국이 희한하게 세계 정복이라고 하는 이게 바뀝니다. 진짜. 그 이념이라고 해야 되죠. 맞들려. 약탈을 넘어서 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그런 뭐 게 거기에 머리에- 정착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털고 가. 저렇게 물 사지고 가. 약간 정복이란 욕심이 있었나 보죠. 그냥 다들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 몽골의 세계관은 나 아니면 적 요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한테 항복하는 애는 같은 편, 저항하는 애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 계속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의 어떤 뭐 전쟁의 특성에서는 반항을 하면 아예 그냥 지도에서 사라지게. 응? 지도에서 살았지. 네. 그래서 네, 몽골군은 반항하면 10배, 100배 이렇게 되갚아 주는 거죠. 앞서 그 사마르칸트도 그 저항 좀 했다고 그렇게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40년에 이제 여기 키예프,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네, 지금 이제 키이우라고 많이 그렇게 부르죠. 이제 이 1240년에 이 키예프가 몽골군을 상대로 치열한 접전을 벌입니다. 근데 이 키예프가 몽골군에게 반항한 결과 그 대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어땠죠? 하지 마. 뭐야? 동그란 게 뭐예요? 폭탄. 돌벽으로 둘러쳐진 키예프 성 바깥에서 몽골군은 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또 굳게 문을 잠근 키예프의 군대는 몽골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또 계속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결과 키예프 도시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학살이 됐고 도시가 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참혹함의 정도가 어찌나 심했던지 키예프를 이제 점령하고 나서 6년 뒤에
이 도시를 지나갔던 여행객이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 기록을 진우 씨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곳곳에 잘려진 팔과 다리가 있었고 뼈에는 철제 화살촉이 박혀 있었다. 미처 묻히지 못한 사람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성곽 전체에 수백 구의 인간 유골이 흩어져 있었다. 네, 수습도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이 없는 폐허로 남아야 했었습니다. 남보람 박사님, 그럼 이후에 러시아는 어떻게 돼요? 이후에 지배를 받아요. 몽골의 몽골이 제국의 형태를 갖추면서 무려 200년 동안 러시아가 몽골 제국의 지배를 받아요. 아 정말 몰랐어요. 근데 지금 현재 200년 동안. 그리고 당시에 몽골군의 형식적인 수장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바투를 보냈잖아요. 이 바투가 러시아 땅에 나라를 하나 세워요. 킵차크 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러시아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몽골인들의 후손으로 러시아를 간접 지배하게 만드는 거죠. 이 흑역사 시기를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타타르의 멍해. 멍해. 러시아인들에게 가장 끔찍했던 역사 속의 기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수부타이 군대의 다음 목표는 어디였을지, 도대체 언제 끝날지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대단한 아저씨네. 진짜 대단한 아저씨야. 이제 1240년에 수부타이 군대는 러시아를 빠져나와서 동유럽으로 갑니다. 말도 안 돼. 수부타이 군대의 목표는 동유럽의 시작점인 헝가리입니다. 와, 헝가리. 이야. 그러면 헝가리 일대를 목표로 한 수부타이 군대는 어떻게 적을 공포에 몰아넣었을까요? 수부타이가 지휘하는 몽골군은 헝가리를 공격하기 전에 몽골군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다른 유럽 군대의 발을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수부타이는 헝가리의 요 할리츠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부대를 집결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방향으로 군대를 나눕니다. 그래서 북쪽의 군대는 지금의 폴란드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를 불태우고 약탈합니다.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폴란드의 군대가 몽골군하고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겁을 잔뜩 먹고 있는 그러니까 소문으로 이미 기선제압을 하네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때 몽골군에 대한 유럽의 공포심이 확산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어떤 건지 또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긴? 이건 뭐 어떤 그림이신지 뭐 바로 감이 오시죠? 진짜? 사람을 먹는다. 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 사이에서는 몽골인들이 쟤네는 사람 먹는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던 겁니다. 그럼 얼마나 더 겁을 먹겠습니까? 지옥에서 온 사자들의 왕은 저녁 식사에 식인종을 초대해 적의 시체를 먹어치우고 처녀는 죽을 때까지 강간당하고 그들의 가슴은 도려내져 진미로 올랐다. 네, 기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공포심이 더욱 더 이제 이런 소문들을 더 막 크게 만드는 겁니다. 소문들을 다 고주고대로 믿었나요? 근데 이제 뭐 수부타이를 포함한 이 몽골 군대가 소문을 내는 건 뭐 믿으라고 내는 거는 아니었을 것이고 쟤네랑 싸우면 안 된다. 당연하죠. 항복하게? 심리전, 기서죠. 심리전, 미친 사람들이다. 건들면 안 심리전이라는 돼.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치면서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심리전입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나간 수부타이 군대의 전술이 빛나는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에서 펼쳐진 레그니차 전투입니다. 이 몽골군이 이 전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서 헝가리 쪽에 있는 본대하고 합류를 해야 되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몽골군은 소문을 들은 폴란드 군의 두려움을 좀 더 이용하기로 합니다. 우선 몽골군이 수신호를 보내서 갈대밭에 이제 숨어 있는 군대에게 짙은 연기를 내도록 지시를 합니다. 연기. 그러면 이제 회색빛 연기가 나면서 막 코를 찌르는 엄청난 냄새가 그 폴란드군의 후각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진 폴란드군에 대한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역사가들의 진술에 따르면 유럽군은 몽골군이 점술,
점치는 거. 그다음에 마법에 의존해서 전쟁을 치른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대로 몽골군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마법을 쓴다고 표현하네요. 그러니까 이미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마법을 그게. 쓰는. 근데 그 냄새랑 연기는 뭐였어요? 네. 그거는 사실 말똥을 태우는 연기였다고 합니다. 말했던 그러니까 말똥에는 적당한 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는 잘 타지 않고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났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몽골에서는 뭐 말똥이나 이런 걸 연료로 쓰는데 그거는 바싹 건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불에 타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 맡아본 폴란드군이 이거는 마법의 약이다. 몽골군이 마법을 쓰는구나. 악취를 이렇게 내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폴란드에서 이 소위 악취를 사용했을 때의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탁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짙은 연기와 함께 매우 악취나는 바람이 퍼져나갔다. 이 치명적인 냄새가 군대 사이에 퍼지자 군인들은 기절하고 거의 살아있지 못하게 되었으며 싸움을 멈추고 싸울 수 없게 되었다. 그럼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폴란드 완전 몰살이죠. 그러니까 네. 폴란드군이 뭐 대패했고 몽골군은 도망가는 또 특성 아닙니까? 몽골군은 도망가는 이들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몽골군은 사람이 아니라는 소문을 더욱 믿게 할 또 엄청난 만행을 도대체 언제까지 저지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퀴즈가 이 엄청난 만행과 관련해서 이 만행 관련된 퀴즈가 만행 많은데. 퀴즈. 자, 몽골군은 레그니 2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이 행동을 해서 몽골군에 대한 무서운 소문을 더 퍼뜨리게 됩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정답. 혜성 씨. 폴란드 군사들의 시체에 있는 그런 코와 귀를 잘라가지고 네. 전시를 해놔요. 전시. 이거 들은 것 같아. 뭐 하나만 선택해 주시겠어요? 하나만요? 네. 코요. 코. 귀. 오답입니다. 정답. 정답. 혜성 씨. 이제 귀를 수집하는 거죠. 정답입니다. 와, 귀를? 게임에 나와. 귀, 진짜요? 게임에 나와요? 진짜요? 게임 전리품으로 귀. 게임을 해야 돼, 게임을. 몽골군이 죽은 적군의 귀를 하나씩 와. 뺀 겁니다. 귀 자르고 있다. 와 진짜 그러네. 여기 지금 보면 칼로 지금 이제 시신의 지금 귀를 잘라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저 귀로 뭐였을까? 그러니까 귀로 뭐 했을까요? 저거 목걸이 한 거 봤는데. 귀로요? 이렇게 연결해서. 진주 목걸이처럼 귀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몽골군보다 더 잔인하다. 아니 게임에 나와. 게임에. 너무해. 게임에 있어요. 게임에.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죽인 적군의 숫자를 세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신의 귀를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지금 자루에 담잖아요. 요 자루만 해도 9자루?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루로 모은 시신의 귀를 몽골로 가져가면 그래 너는 몇 명 죽였구나 포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레그니차를 지키던 지휘관이 이제 전투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몽골군이 그를 끌고 와서 머리를 아까 뭐 그림에도 나왔지만 머리를 잘라내거든요. 레그니차를 지키던 지휘관의 머리를 이렇게 저렇게 높은 장대에다가 이렇게 탁 꽂아놓고 그 레그니차 성벽 주위를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 좋아하지. 그럼요. 공포에 떨죠 또. 저 자기네들 섬기던 장군이 저렇게 네, 됐으면. 오히려 문도 못 열 만큼 공포심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몽골이 이런 전략을 많이 써요. 그 초원에서 그 유목 부족들끼리 싸울 때 지휘관의 목을 베고 거기 그 두개골을 갖고 잔을 만들어요. 거기에 그래서 술로 마십니다. 네. 그런 상징이에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문을 확산시키는 데 성공한 몽골군은 폴란드 군대의 발을 성 안에 묶어둘 수 있었던 거죠. 여기 헝가리로 못 내려오게, 못 도와주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사이 이제 수부타이가 지휘하는 본대는 여러 갈래로 헝가리로 직접 들어와서 부다와 페스트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헝가리의 수도는 부다페스트지만 당시는 부다가 따로 있고 페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입니다. 이렇게 헝가리군은 급하게 군대를 결집해서 수부타이와의 결전에 나서게 됩니다. 수부타이의 군대는 어떻게 헝가리를 공포에 몰아넣게 됐을까요? 바로 수부타이는
난생 처음 보는 몽골군의 전술을 총동원해서 유럽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러한 몽골군의 전술이 총집합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1241년에 헝가리의 모히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헝가리군과 몽골군 사이의 전투입니다. 이 두 군대가 이 맞붙은 곳이 이제 이 모히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헝가리의 쇼요강이라고 하는 강 위를 지나는 다리 위입니다. 다리. 그래서 여기를 막아야 부다와 페스트라고 하는 요 도시를 방어할 수 있었던 헝가리 왕 벨라 4세. 헝가리 왕의 이름이 벨라 4세입니다. 이곳에 대군을 주둔시키고 요 다리를 건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헝가리의 운명이 걸린 순간인데 이때 수부타이가 적의 허점을 파고들 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기습적으로 화살을 집중적으로 발사해서 헝가리군이 후퇴할 동안 다리 위를 건너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몽골군의 또 다른 군대가 부교를 만들어서 삥 강을 다른 데로 넘어서 와요. 삥 돌아서. 그렇게 도착해서 헝가리군의 측면 후방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헝가리군이 이 다리만 막으면 될 줄 알았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건너왔어? 뒤로 와 왜? 이렇게 되면서 헝가리군이 앞뒤로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된 거죠. 다리를 새로 만들면서까지 공격을 했네요. 네네네. 하지만 이때의 몽골 군대가 바로 최종 공격을 개시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입니다. 또 속임수 아니에요? 얼추 이제 뭐 다 감이 오시겠지만, 근데 또 다시 의외의 전술을 펼칩니다. 헝가리군을 둘러싼 그 몽골군의 방어벽이 다 포위했잖아요. 근데 일부러 빈틈을 여기 한 곳에 조금 만들어놔요. 도망가라고. 일부러 놓아준 거예요? 일부러 도망가라고. 아. 그러면 이제 헝가리 군대가 이제 막 포위를 빠져나가려고 뭐 적도 없고 아군도 없죠. 자기가 먼저 빠져나가야 되니까 대열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구나. 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열을 그러니까. 흐트려 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뭐 헝가리 군대는 이 사실을 모르죠. 그 포위망을 일부러 뚫어준 게 헝가리 군대를 더욱 사지로 몰아가는 지옥 입장문이었던 겁니다. 그럼 수부타이가 잔인한 면모도 있지만 그 전략과 계산들이 천재적이에요. 그럼요. 딱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부타이 군대에 둘러싸여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헝가리군은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고 이때에 약 5만 명, 최대 7만 명의 헝가리 군대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수부타이 군대가 어디까지 진출했는지 도대체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뭐 영국까지 간 거 아니야?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갔을까? 계속 간다. 미쳤다. 자, 이제 수부타이 군대가 지금의 러시아 일대는 물론이고 헝가리, 폴란드, 이제 동유럽 일대를 점령하면서 이제 진짜 서유럽으로 가는 길만 남았죠. 우와. 이때 수부타이의 군대로 인해서 헝가리 전체 인구가 약 절반 정도 줄었다라고 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는 수부타이가 더 이상 유럽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1241년 12월에 그 정복을 명령했던 아까 그 우구데이 칸 네. 사망. 아, 장례식 가야 돼. 우구데이 칸이 사망하면서 몽골로 급하게 돌아가야 했던 겁니다. 아, 이렇게 이제 몽골로 돌아간 수부타이는 그 이후에는 전쟁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지금의 몽골의 이제 톨라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투울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몽골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248년에 73세 나이로 73. 네, 세세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13세기 말에 이 수부타이가 쏘아 올렸던 몽골의 유럽 정복이 결국은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죠. 와, 최대의 영역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진짜 크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할아버지인 칭기스칸도 못했고, 그다음에 형인 뭉케도 못했고, 결국 다 실패했던 남송 정복 준비를 단단히 이제 하게 됩니다. 쿠빌라이 칸이 본격적으로 남송 정벌에 나서기 전에 이제 중요하게 한 일이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원래 몽골의 수도가 저기 카라코룸이라고 돼 있었던 곳이었잖아요. 몽골 초원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죠. 카라코룸은. 그리고 쿠빌라이가 세웠던 상도도 어떻게 보면 좀 중국 북부에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두 곳이 남송을 정벌할 때의 그 핵심적인 보급지 역할을 담당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죠. 또 수도에서 주요 격전지까지 당연히 이제 명령이 하달이 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게 멀어지면. 그래서 쿠빌라이는 이러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남송 정벌의 전초 기지를 세운다는 목적에서 수도를 비교적 남쪽에 가까운 위치로 옮기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로 대도라고 불렀고 그게 이제 지금의 이제 베이징에 옮긴 겁니다. 와. 그래서 이제 이곳을 위대한 도시, 뭐 혹은 뭐 큰 도시라는 의미를 담아서 대도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쿠빌라이는 대도를 아시아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려는 야심도 갖고 있습니다. 국제 도시로. 그럼요. 네. 그래서 쿠빌라이의 뭔가 철저한 그 계산 아래에서 대도는 점점 동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로 급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대도는 약 200여 곳의 도시에서 찾아온 상인들로 그냥 북적북적 됐다고 합니다. 와. 물자가 모이는 곳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1271년 그럼 이제 56세가 된 이제 쿠빌라이 칸이 또 뭘 바꿉니다. 나라 이름을 바꾸나? 와. 아니 어떻게 다 알아? 다 맞춰 진짜. 국호입니다, 국호. 쿠빌라이 칸은 몽골 제국 내에서 자신이 다스리던 영역의 이름을 대원, 우리가 이제 원나라라고 원나라. 부르잖아요. 결국 중국 전역을 통합한 통일 왕조 중 6번째에 해당되는 원나라가 시작한 거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은 몽골 제국하고 원나라랑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좀 달라요. 쿠빌라이는 즉위 후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나름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칸들에게 자치권을 허용해줘요. 그래서 몽골 제국은 여러 개의 칸국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칸인 쿠빌라이가 이 모든 칸국의 최고 통치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쿠빌라이 칸은 이로써 몽골 제국의 대칸이면서 원나라의 황제이기도 한 그 두 가지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되는 겁니다. 와. 이렇게 대도라고 하는 수도를 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동안 쿠빌라이는 이제 드디어 오랫동안 꿈꿔온 남송 정벌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근데 이제 쿠빌라이에게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남송을 정벌하는 데 있어서 남송이 이게 아주 강합니다. 수군? 예. 아, 수군. 해군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남보람 박사님, 이 남송의 수군이 어느 정도로 강력했어요? 당시의 선박 제조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배 위에 강력한 무기들을 장착해서 그 당시에 적수가 없었다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남송의 수군이 보유했던 함선이에요. 딱 눈에 띄는 게 무기가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저게 투석기예요. 무슨기야? 네. 배에 투석기가 있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림에서 보면 저거는 남송 해군이 쓰던 천둥탄이라는 거예요. 대포 같은데? 네, 왼쪽에서 뭐가 퓨 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네. 저게 철환과 도자기 등을 넣어서 화약 비산으로 많이 썼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 쿠빌라이 칸이 이런 막강한 남송의 수군에 어떤 방법으로 맞서야 할지가 이제 문제인데요. 쿠빌라이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 결국 우리도 수군을 이용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자연지리상. 갑자기 수군을 만든다는 게 이게 너무 좀 무리한 도전 같은데요. 굉장히 무리한 도전이죠. 근데 이제 쿠빌라이 칸은 남송을 정복을 하려면 오히려 수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지도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양자강이 또 이 남송의 어떤 국경지대에서 또 최후 방어선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쿠빌라이도 남송 정벌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쿠빌라이는 양자강이 만약 없었으면 남송은 진작 없었을 거다라고 쿠빌라이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와. 결국 쿠빌라이 칸이 고민 끝에 몽골 최초로 수군을 만들어야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수군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몽골 사람들끼리만 독자적으로 수군을 만든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쿠빌라이 칸이 이제 생각을 한 게 있죠.
몽골의 또 하나의 특성, 잘 배우거든요. 남들의 뭐 어떤 무기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당대 최고의 수군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그 주인공이 다름 아닌 남송의 수군을 이끌고 있었던 그 유정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남송 사람이에요. 배신하나? 그러니까요. 남송을 지키면서 몽골군과 싸우던 수군 지휘관이었는데 투항을 했나? 조정에서 남송 조정에서 그 공로를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쿠빌라이한테 투항하게 되는 거죠. 그럼 쿠빌라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땡큐죠. 거죠. 완전 땡큐죠. 그러니까 유정을 굉장히 후하게 대우해주고 유정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수군을 키워 나가는 겁니다. 참 이 기술 유출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늘 있네요. 그럼요. 그래서 1266년에서 1268년 한 2년 정도 사이에 함선을 약 1000척 정도를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와. 그리고 1270년 정도 되면 무려 5000척의 함선을 이제 한 번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속도가 쫙쫙 나는 거죠. 그러면 쿠빌라이 칸이 키운 수군 실제로 그럼 활약을 좀 했나요?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1268년 가을에 이제 몽골 수군의 전투력을 시험해 볼 첫 번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투가 벌어진 도시가 양양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양양. 그 이제 양양 바로 맞은편에 이제 번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또 있는데요. 건성? 많이 들어봤는데? 이 번성의 역할이 컸습니다. 양양과 번성 사이에는 양자강에서 뻗어나온 넓고 큰 지류, 한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양과 번성은 당연히 이제 주변에 해자를 파서 성의 방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이 해자라고 하는 게 적의 침입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서 성벽 둘레를 인공적으로 파서 만든 뭐 못 혹은 물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강을 사이에 놓고 지금 마주한 두 성이 주변의 지형을 이용해서 서로 조직적인 협공을 펼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적군이 양양을 함락시키려고 만약에 강을 건넌다. 그러면 배후에서 번성의 군사들이 나와갖고 뒤를 공격하면 돼요. 아하. 그러면 또 양양이 더 중요해요. 그럼요.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서로 합동해서 공격을 하니까 그냥 적군들이 나가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뚫기 어려운 이 양양을 쿠빌라이 칸은 뭐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합니까? 데칸의 자리에 오를 때 아릭부케를 무너뜨렸던 것과 같은 방법. 아, 고립? 네, 보급로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의 능선을 따라서 육지 요새들을 다 연결하는 성벽 뭐 혹은 목책 시설들을 지금 지도에서만 봐도 이게 한 수십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죠. 포위망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몽골군이 양양으로 향하는 보급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남성의 뛰어난 수군이 강을 이용해서 이제 보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양양과 번성 이 주변에는 이런 이제 해자들이 이제 있어서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도시 안으로 배가 진입하기도 쉬워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제 쿠빌라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양양의 보급을 확실하게 끊으려면 결국 강을 통째로 막아야 된다. 이야. 댐을 줘? 아까하고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요 선이 생겼습니다. 여기 진짜 강을 네. 한번 막았네. 농문산을 중심으로 요 신성 사이의 요 강에 이제 포위망을 또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으로 진입하는 남송군의 배들을 계속 공격하는. 뚫었다고 해도 또 공격하고 여기서도 공격하고 계속. 짜증나겠다. 그 결과 남송의 함선 약 50척 정도를 빼앗는 그런 정도의 승리까지 거뒀다고 합니다. 대단한데요? 그래서 남송군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양양과 번성에 물자를 공급하는 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럼 여기서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남송의 수군은 몽골군의 포위를 뚫고 보급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기를 기다렸는데요. 언제일까요? 정답. 예, 규현 씨. 몽골도 뭐 명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몽골군의 뭐 설날이나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것처럼 이런 명절을 기다렸습니다. 몽골군도 좀 약간 잔치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규현 씨 오답입니다. 그거 아니야? 정답. 예. 뭐 민물 썰물처럼 네. 물길 반대되는 걸 기다리는 거 아니야? 밀물 썰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원 씨 오답입니다. 그러나 물과 관련된 거죠, 당연히. 정답. 예, 혜성 씨. 범람할 시기요. 범람하는 시기. 날강처럼. 그러니까 범람하려면 비가 많이 올 때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네. 이야. 장마철. 장마철.
그러니까 장마철이 되면 강물이 불어나잖아요.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강물의 수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배가 좀 빨리 이동할 수가 있고 또 몽골군이 설치한 목책이나 이런 포위망도 좀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1271년 여름에 남송이 장마로 강물이 이제 훨씬 급격하게 불어난 틈을 타서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양양에 식량하고 의복을 이제 공급하는 데 성공합니다. 오. 그래서 이 몽골군이 이제 강력한 결정타가 이제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몽골군 진영에 아주 특별한 지원군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원군이 또 하필 몽골군 쪽으로 와? 뭘까요? 알아보. 네. 여기 보면 저 사람 이슬람 요 터번 쓰고 있는 사람 보이죠? 그래서 요 이슬람 쪽의 기술자들이 몽골 군대에게 요 투석기 대포를 주네. 요거를 이제 한자로 회회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회회. 회회 이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회포라는 무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치, 근데 이슬람인들이 어쩌다가 몽골군한테 저런 뭐 무기를 만들어주게 됐어요? 당시 이제 몽골 제국의 영토가 페르시아 지역까지, 그러니까 서아시아 쪽까지 뻗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서쪽에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그 몽골 정권에게 특별한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슬람 사람들이 직접 이제 몽골과 남송이 싸우는 그 지역으로 가서 양양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지형 보고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들어 줬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회포가 예전의 투석기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투석기 한번 쏘려면 사람 몇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땡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쏘는 거였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당기면 힘의 떨어지죠. 한계가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는 그 회회포 같은 경우는 무거운 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이제 중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탄환을 발사했던 겁니다. 진짜 대단하다. 훨씬 멀리 가겠어. 저거 맞으면 그 심지어 이제 회회포를 발사할 때마다 그 막 굉음이 들리면 천지가 이제 막 진동하기 때문에 적군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세네. 화력이 세. 세다고 느껴지시죠? 네. 옆에서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양양은. 그렇죠. 본성이 저렇게 뚫리니까 이제 끝났구나. 전의를 상실하고 투항하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양양을 철통 방어해 왔던 남송의 장수 여문환 씨. 네. 여문환은 나는 죽더라도 싸우다가 죽겠다. 우와. 아, 이건 멋있어.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을 계속 그래도 독려합니다. 그럼 몽골군 어떻게 했을까요? 우와.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포용해 줄게. 정답입니다. 네. 와. 여문환에게 항복해. 그래. 네, 항복을 계속 권유하는 거죠. 회유를 했구나. 그럼 이때 몽골 장수가 여문환에게 전한 말을 규현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쿠빌라이 황제께서는 그대의 충성스러움을 가상히 여기신다. 만일 투항한다면 필시 높은 관직을 내리실 것이다. 그대는 고립된 성에 갇혔고 탈출로도 끊겼다. 그대는 성을 지키다 죽었다는 헛된 공명을 바랄지 모르나 성내의 백성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네, 정말 날카롭게 찌르고 팩폭이에요, 팩폭. 네, 정말 팩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문환이 이제 뭐 문서를 봤어요. 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 분명 아까만 해도 저 같으면 바로 지조 가요. 절개. 항복 바로 갑니다. 절개. 아 근데 이렇게 이름이 남았다면 네. 꺾이지 않고 그 끝까지 양양을 지키다가. 지켰을 것 같아.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투항했어요? 현명하네요. 문환 씨. 양양을 이렇게 오랫동안 철통 이렇게 가버려요? 방어했던 그 여문환이 결국 항복. 그거 백성들을 무너졌구나. 생각해야지. 결국 5년에 걸친 이 공방전이 몽골 제국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진짜 길었다. 그리고 쿠빌라이 칸은 약속대로 여문환 안 죽입니다. 그리고 극진하게 예우합니다. 야. 관직도 주고. 그러자 이제 여문환이 감동해요. 오. 그래서 몽골에 충성을 하게 되거든요. 야. 할 만큼 했어. 양양에서. 맞아요. 할 만큼 못했어.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당연히 남송 측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그쵸. 발생한 건데 핵심 인재를 그렇죠. 지금 그럼 왜 뺏긴 거죠. 그랬는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점령했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양자강 타고 쭉 오면 돼요. 많은 성들이 양자강 연안에 있었을 텐데 당연히 다 남송의 국경을 지키는 최후 방어선 역할들을 다 각자 합니다. 네. 근데 이 성을 지키는 장수들 대부분이 여문환하고 가까운 친척이거나 아니면 뭐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거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문안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몽골 수군이. 여문안이 항복해, 항복해. 그러면 그래? 그럼 다 저항 안 하고.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일로 그래서 가, 일로부터. 줄줄이 다 몽골군에게 성문을 열어줍니다. 야,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냥 다. 야, 아, 이거 이렇게 잘해줘. 무너지는구나. 네, 일로 와. 그래서 고생하지 남송의 말고. 북방 방어선이 완전히 붕괴가 된 거죠. 그 쿠빌라이 칸이 진짜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피를 안 여문안을 묻히고. 죽이지 않고 그 사람을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남송의 입장에서는 앞잡이가 된 거죠. 그 덕분에 쿠빌라이가 이제 남송의 수도 항저우 턱밑까지 압박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송은 양자강만 믿고 있거든요. 그 내가 방어선을. 봤을 때. 근데 그게 무너졌다고 하니까 이제 조정에서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수 있겠네요. 기자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데 남송 황실은 뭘 하고 있었어요? 양양 군판전이 한참 벌어질 당시에 남송 주정은 엉망이었습니다. 황제의 도중이가 엄청 무능했거든요. 아. 게다가 몽골군이 소도로 방어했을 때는 그 아들 군제가 겨우 4살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몽골군을 막아내기는 어려웠죠. 이미 나라 안쪽으로 무너지고 있었네. 나라가 망할 땐 다 이유가 있어요. 네. 반면 이제 쿠빌라이의 몽골군이 이제 무서운 기세로 수도를 압박해 갑니다. 와. 대규모의 몽골군이 이제 남송의 수도 마지막 목표 항저우로 집결하게 되는 거죠. 와. 결국 몽골군에게 완전히 포위돼서 이제 궁지에 몰린 남송 황실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제안합니다. 그럼 당시 이제 상황을 재구성한 대화를 지원 씨와 규현 씨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남송은 앞으로 원나라의 조카가 되어 원나라를 숙부의 나라로 깎듯이 떠받들며 살겠습니다. 조공도 열심히 바칠 테니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너희를 정벌하기 위해 우리가 징기스칸 때부터 몇십 년을 고생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지. 조공도 필요 없다. 조카가 싫으시면 손자라도 한번 어떻게 안 될까요? 쿠빌라이 할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그것도 싫으시면 신하가 되겠습니다. 시끄럽다. 남송은 무조건 멸망해야 한다.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야, 얄짤없네 남송. 네, 말이 지금 안 통하는 상황. 남송만큼은 그렇게 배려가 좋은 쿠빌라이가 네, 맞습니다. 남송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쿠빌라이의 의지는 확고한 거죠. 결국 1276년에 남송의 황실이 쿠빌라이에게 투항을 합니다. 아이고야. 근데 이때도 황실 죽이지 않습니다. 쿠빌라이는. 그리고 당시 겨우 6살의 황제였던 공제라고 하는 황제를 비롯한 남송의 황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대도로 이제 몽골 수도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뛰어난 문화와 경제력, 과학 기술을 자랑했던 남송이 역사 너머로 이제 사라지고 말았던 거죠. 몽골군이 남송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이제 쿠빌라이 칸은 중국을 다 통일했습니다. 드디어. 그러면 당시 이제 몽골 제국 영토가 어느 정도였는지 지도를 또 보겠습니다. 우와. 네, 그냥 단일한 색깔로만 표시해 보면 이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너무 커, 너무 커. 야, 이거 어떻게 다스리냐 이거. 인류 역사상 세계 최대의 영토를 이제 만들었던 그 업적을 세운 거죠. 남송을 정벌하면서 이제 몽골 제국이 세계 최대가 된 거거든요. 이민족 최초로 한족이 아닌데 전체 통일된 중국의 우와, 황제가 된 진짜 겁니다. 대단하다. 이건 칭기스칸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절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대적할 나라가 없는 강대국으로 부상한 몽골 제국이 당연히 이렇게 큰 영토를 차지한 이후에도 이 세계의 정세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대제국을 이룬 쿠빌라이 칸은 본격적으로 이제 몽골 제국을 부강하게 만드는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쿠빌라이 칸이 다스리던 몽골 제국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이른바 팍스 몽골리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런 단어가 있어요? 만든 겁니다. 팍스 아메리카노. 팍스 로마나에서부터 만든 단어죠. 몽골에 의한 혹은 몽골의 평화 이런 뜻입니다.